안녕하세요. 조작가의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좋은 사례, 롤모델이 되어주실 분들을 인터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인터뷰는 바로 아빠의 교육법으로 가정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닥터 김파파 김석 작가님이십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의 교육법 저자 김석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내과 의사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 아들과 중학교 3학년 아들, 두 아들 아빠입니다. 안 그래도 작가님 이제 인스타그램을 제가 봤는데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그 거실교육법이라는 걸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간단히 거실교육법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아빠, 엄마와 같이 거실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아이들과 책도 읽고요. 공부도 하고 아이들과 게임도 같이 하고 그리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런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원래 그렇게 좀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편이에요. 또 아버님들 되게 바쁘시잖아요. 물론 어머님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렇게 거실교육법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지금은 아이들하고 막 친구처럼 지내는 아빠였는데요. 저는 불량 아빠입니다. 이거를 출간한 이유가요. 저 같은 불량 아빠는 되지 말아라. 그래서 출간을 했거든요. 어떤 불량 아빠였냐면요. 제 별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별명은요. 유견속 회식 아빠예요. 제가 아들들이 5살, 3살일 때요. 서귀포로 오니까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골프 모임, 병원 모임 하다 보니까요. 월화수목 금토를 회식을 한 거예요. 그런 아빠였고요. 그리고요. 한 번은 수가 첫째인데요. TV에 종합병을 하고 있어가지고 수를 앉혀놓고 수한테 수,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수가요. 아빠 골프 치는 사람이잖아. 왜 그랬냐면요. 제가 그때만 해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출근 전에 항상 연습장을 1시간씩 다니고 왔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빠가 골프 치러 갔다 오는 모습만 본 거죠. 주말에도 골프만 치고. 그러던 아빠가 변했죠. 딱 10년 전 일인데요. 그때만 생각해도 너무 미안한데요. 현이 있는데요. 엄마는 외출을 나가고 일요일 날. 둘째 현. 형은 놀아주지 않고 아빠는 소파에서 이렇게 졸고 있고. 그래서 현이 팽이. 지금도 그 팽이를 가지고 노는데 팽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빠 놀아주라고. 그랬더니 너무 졸리잖아요. 그래서 1시간 후에 놀아주겠다고 잠결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잠깐 자다가 일어났는데요. 30분이 지났는데 현이 그 앞에서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눈물 글썽이면서 아빠 이제 놀아줄 거냐고. 그 순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팽이를 진짜 열정적으로 놀아줬군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요. 재밌네. 재밌더라고요. 아들하고 팽이하는 거. 그때 재밌는 거 느껴가지고요. 아들들하고 노는 게 일이 아니라 재밌는 거구나. 그때 딱 노는 맛을 알아버린 거죠. 아들하고 노는 맛을. 그래서 지금은 3년 전에 핸드폰을 현이 샀는데요. 아빠 이름을 어떻게 적었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게 또 세 번째 별명, 제일 좋아하는 별명인데요. 잘 놀아주는 아빠. 이렇게 적어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별명은, 세 번째 별명은 잘 놀아주는 아빠. 큰아드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그 과학교 영재고에 합격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영재고에 합격했던 게 사실 뭐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게 뭐 이 거실교육법의 어떤 영향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외였죠, 우리도. 왜냐하면 그냥 3학년 때 해보려고 했는데 2학년 때 한번 시험을 한번 아들이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럼 하자 해서 했던 것 뿐이거든요. 근데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살짝은 좀 운이 좋았다. 아들이 뭐 선행을 엄청 많이 하거나 뭐 다른 원인보다는요.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책을 많이 읽는 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거실 교육법을 할 때 지금은 거실을 스터디 카페로 만들려고 했지만 처음에 의도는요. 거실을 서재화로 하겠다는 게 의도였어요. 거실에서 TV를 빼고 책 읽는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게 책 읽는 습관을 들이는데 조금은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실교육법이 독서 습관을 만들어냈고 또 이제 그런 독서 습관이 고입에서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영향을 미쳤다. 독서가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서재와 스터디 카페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두 가지가 뭐 다른가요? 저도 거실에 변화가 많았는데요.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거실을요 잘 꾸며 놓으려고 해요. 잘 채우려고 하시죠. 네, 그렇죠. 다 채워놓어요. 다 채워놓으면 애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니즈에 따라서 거실을 바꿔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그리고 책을 읽는데 책상에 앉아서 읽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막 누워서 누워서 읽고 소파에서 읽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큰 소파를 싸자.
큰 소파를 사서 애들이 책을 편하게 읽고 그 다음에 거실 중앙에 카페트를 하나 깔았어요. 왜 깔았냐면 거기서 보드게임도 해야 되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보드게임을 많이 합니다. 엄마 아빠랑 보드게임. 그래서 거실이 큰 소파를 놓고 가운데는 카페트를 놨습니다. 근데 중학교 가서는요 뭘 봅니까? 중학교부터는 시험을 네, 보죠. 그쵸. 시험을 보려면 공부를 오랫동안 해야 돼요. 네. 단순히 숙제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스터디 카페처럼 만들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과감히 스터디 카페처럼 만들려면 거실에 큰 책상이 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과감히 소파를 버렸습니다. 소파를 버려서 거실에는 큰 책상 2개, 컴퓨터를 이제는 좀 덜 하니까 부석으로 밀었어요. 그리고 저기 베란다 창문에 2인용짜리 작은 소파를 샀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요 어떤 거를 좀 좋아하고 어떤 거를 해야 될지를 생각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 게 지금의 그런 거실의 모습입니다. 거실에 TV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기를 무조건 책으로 채워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의 니즈나 애들이 원하는 걸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실에 TV를 없애서 도서관처럼 만든다가 아니라 그 공간을 아이들이 책도 읽고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는 종합 교육과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실 교육법이 그겁니다. 거실에서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일상을 공유하자는 거예요. 일상을 공유하자. 대표님은 집에 가서 만약에 거실에서 뭐 하세요? 거실에서 그런 얘기 좀 TV 봅니다. TV 보죠. 네. 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애들도 거실에서 뭐 하겠어요? 쉬어야죠. 여가 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애들은 거실에서 하는 게 여가 생활이에요. 애들이 거실로 안 나오는 이유는요. 자기가 거실에서 하는 휴식이나 이런 쉬는 걸 부모가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부모님이 어려운 걸 애들한테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네. 최근에 들었던 교육법 얘기 중에 좀 가장 신선하고 또 되게 설득이 돼요. 아, 진짜 그렇게 하면 되게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또 좋아하고 동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구나.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이게 사춘기만 돼도 사실은 애들 혼자 방으로 문 닫고 들어가고 혼자만의 공간을 되게 원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런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실에 대해서 좀 불만은 없었는지. 수한테 물어봤어요. 거실에서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엄마 아빠한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는지 보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보여도 못 본 척 해달라. 그렇죠. 보여도 못 본, 그게 정답이죠. 보여도 못 본 척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그런 영상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수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거실에서 왜 나쁜 걸 보겠어? 자기 방에서 보지. 나쁜 짓을 왜 아빠, 엄마 앞에서 하냐고.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게 거실 교육법의 가장 기본 요소입니다. 기본 요소. 뭔가 간섭을 받거나 이렇게 뭔가 누군가가 날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공간이 자유로운 공간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아까 또 그 큰아드님 그 영재고 진학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독서 습관을 이제 비결로 꼽아주셨는데 좀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잡기에 하게끔 위한 또 뭐 작가님만의 특별한 방법이나 좀 노력 같은 게 있었을까요? 두 아들에게 내가 뭐 다른 거 뭐 할 건 없지만 책 읽는 습관을 한번 물려줘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66의 법칙을 아시죠? 딱 2달만 강제로 하면 책 읽는 습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요 저는요 집에 와서 거실에 있는 책상이나 식탁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요 아들들은 단순합니다. 제가 골프 연습장 한번 데리고 가서 골프 연습장 같이 가잖아요. 그럼 골프 되게 치고 싶어요. 아빠가 책 읽고 있으면 옆에서 책 읽어요 같이. 아빠가 하는 걸 좋건 말건 다 따라하고 싶어요. 근데 아빠들이 책 안 읽다가 읽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어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잡지책 읽으면 돼요. 잡지책. 잡지책 읽고 있으면 아들은 옆에서 같이 읽어요. 아빠가 공부하고 있는지 뭐 소설책인지 모르죠. 그리고 제가 아들들하고 책을 읽으러 간 곳 중에 하나가 또 카페예요. 카페에서 공부할 때 좀 신선해요. 애들도 집에서 안 하고 밖에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말 저녁이나 아니면 평일 저녁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아들들한테 읽을 책 아니면 숙제할 거 가지고 카페로 가자. 이렇게 카페로 가서 책을 읽어요. 근데 그때 아빠는요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조용히 읽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아들들도 자기 뭐 특별한 걸 할 게 없다. 그리고 딱 하나 가지고 가야 돼요. 시계를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요 카페를 가자마자 우리 시간표를 짜거든요. 50분 공부하고 10분 핸드폰, 50분 공부하고 10분 핸드폰. 그럼 아빠가 시계를 안 차고 가면요 핸드폰을 계속 봐야 되나 시계를. 근데 아들이 아빠가 핸드폰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시계를 차고 가서 이렇게
카페 가서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딱 2달만 아빠 엄마가 노력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 그 거실교육법의 그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이제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네네네. 일단 아버님들이 이제 시간을 내서 애들이랑 좀 놀아주려고 해도 어릴 때 특히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친해지고 놀아주는 것에도 혹시 단계나 혹시 작가님 생각하시는 뭐 방법이나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제 아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무리 거실교육법을 주장하지만 아들들이 사춘기가 되고 고학년이 됐는데 거실에 아빠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자기애는 너무 스트레스인데 그럼 거실이 불편한 곳이 된다. 그럼 같이 있기 싫은데 거기 같이 있으라고 하면 그게 지옥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친해지는 게요,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순서는요, 유치원이나 유아기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몸으로 친해져야 돼요. 몸으로 친해지는 거는 아들들하고 밖에서 축구도 하고 뛰어놀고 집에서도 아들하고 보드게임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요, 마음으로 친해져야 돼요. 아들 얘기를 듣고 경청해주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틀린하고 다른을 부모님이 잘 구분을 못하세요. 저도 잘 구분 못했어요. 다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다른을 알려면요, 자세히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오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자녀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틀리다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걸 알려면 자세히 오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아들들하고 딸하고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관계 형성도 안 됐는데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관계 형성에도 순서가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어릴 때는 좀 몸으로 친해져야 된다. 그리고 초등 넘어가면서부터는 특히나 애들이 이제 고학년 되고 사춘기 올 때는 마음으로 친해져야 된다. 그리고 틀림과 다른을 이해해야 한다. 결국은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네, 것. 맞아요. 그것이 이제 그 친해지고 놀아줄 수 있고 뭔가 거실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 된 전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왜 옛 성인들께서 이제 자기 자식은 공부 가르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공부 뭐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같이 하면서 좀 뭔가 갈등이나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딱 느꼈던 게 있어요. 부모가 자식들이 공부를 가르치려면요, 사이가 더 나빠지거든요. 보통 보통 그렇죠. 네. 제가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선배들 그래요. 야, 학원 보내, 학원. 사이만 나빠질 거라고. 전문가한테 맡겨. 네, 맡겨. 네. 근데 아들 현이 한문 시험을 보는데요. 요새 애들은 한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문을 그래도 좀 알아서, 내가 한문을 가르쳐 줘야겠다. 동력동이 있잖아요. 동력동이 되게 쉽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요, 동력동도 모르는 거예요. 그 몇 학년 때죠? 그게 중학교 1학년 기말고사예요. 그래서 딱 알았죠. 아들의 한문 실력은 바닥이다. 딱 알았죠. 동력동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화를 내요. 모르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웃으면서 가르쳐줬죠. 한문 시험을 되게 잘 봤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친환경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친환경 하면 되게 요새 이슈 아닙니까? 네, 다 알죠. 네. 그래서 뭐 태양광 발전, 뭐 풍력 발전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하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가르치는데 아들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느꼈죠. 내가 인상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아들한테 바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인상을 써서 미안하다. 그리고 편하게 가르쳐줬거든요. 부모는 가르쳐줄 때요, 자녀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구구단을 못하고 있으면 구구단을 못하는 걸 인정을 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책을 못 읽으면 책을 못 읽는 걸 인정하고 가르쳐줘야 되고, 왜 못 읽냐, 이것도 못 읽냐 하면서 인상 쓰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을 알았다면요, 아들을 웃으면서 가르쳐줄 수 있어요. 모르면 당연한 거죠. 모르는 게 당연한데,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주려고 한 거죠. 네. 그걸 파악을 안 했던 거예요. 결국은 정확한 수준을 모르는 것, 그리고 그에 반해서 그냥 엄마 아빠의 기대를 들이미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런 좀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관계까지 나빠진 나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아빠가 되신 것 같아요. 정말 설렘이 말씀에서 느껴져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정말 좋은 아빠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불량 아빠 시절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되게 많이 아쉬우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후회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불량 아빠 시절에는 아이들이 유아기죠. 뭐 한 5살, 6살,
4살 이럴 때인데요. 그때 같이 못 있어 주니까요. 그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지나 버렸잖아요. 그래도 그 이후에 열심히 같이 놀았고.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한테 그걸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부터 힘 빼고 옆에 있으시면 된다. 지나간 거는 후회스럽지만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 힘 빼고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아이들 옆에 더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